안녕하세요. 엑스그룹 권정혁입니다. 긱뉴스 8번째 팟캐스트입니다. 긱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IT, 스타트업 관련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주소는 news.hada.io 이고요. 이 긱뉴스 팟캐스트는 긱뉴스에 올라오는 주요 뉴스만 요약해서 배경과 함께 설명하는 팟캐스트입니다. 긱뉴스 팟캐스트는 애플 팟캐스트, 파티,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구글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뉴스는 지난주가 추석이어서 한 주 쉬어서요. 지난주와 이번주 긱뉴스 위클리 64호, 65호 두 주분 뉴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뉴스는 오늘은 조금 많아서 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법, 두 번째 지금까지 본 배드코드 중 가장 큰 게 뭔가요? 세 번째 댓글은 가고 웹 멘션스가 온다. 네 번째 대만 농가를 위한 자원관리회사 카닉스,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우승,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루나 공개, 여섯 번째는 개발자를 위한 정보 검색 팁, 일곱 번째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웹페이지의 필수 정보들, 여덟 번째는 6일 만에 1억 벌기, 아홉 번째는 구글 플레이 인앱 결제 정책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긱뉴스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지난 긱뉴스 위클리 64호의 메인 주제였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어떤 목적이 있겠죠.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찾는 법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블로거거나 유튜버거나 그러면은 컨텐츠를 내가 막 떠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컨텐츠 아이디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글이랑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거나 광고를 만들고 아니면 콘텐츠 자체도 어차피 광고 콘텐츠니까 그러면 그런 광고의 소재,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그 두 개를 묶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들이라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그러니까 블로거들, 요즘 블로그 누가 쓰나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블로그 콘텐츠, 특히나 회사도 있고 개인도 있고 블로그의 콘텐츠들을 많이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 콘텐츠를 작성할 때 어떤 콘텐츠를 작성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라는 것도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를 정리한 글이 그 백링코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게 있어서 총 17가지나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앞부분 몇 개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글은 상세한 거는 요 위클리에서 요 링크를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재밌었던 건 앞부분 몇 개였어요. 첫 번째가 그 구글 이미지 태그스 활용하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구글 이미지 태그스는 뭐냐면 우리가 구글 검색을 하면 맨 처음이 이제 왼쪽 끝에 구글 검색을 눌러보면 그냥 텍스트 검색이죠. 근데 두 번째 검색을 누르면 이미지 검색이 되잖아요.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밑에 태그가 나와요. 텍스트는 그런 태그가 안 나오는데 챗봇을 만약 검색한다 그러면 챗봇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검색한 단어들, 태그들을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도 챗봇이란 단어를 검색하면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봤어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태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사람들이 많이 볼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태그들이 제공되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내가 챗봇 관련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챗봇 관련해서 뭘 검색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구글 검색이 아니고 구글의 이미지 검색이라는 거죠. 이미지 검색에서는 관련된 태그들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추천 검색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구글이 생각하는 추천 검색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많이 검색하니까 그러면 그 단어들을 이용해서 글을 쓰면 사람들이 많이 인입이 되겠죠. 두 번째가 재밌었는데 페이스북에 광고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애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 페이스북 광고를 뭐든지 다 검색해 볼 수 있는 페이지를 페이스북이 제공합니다. 남들이 어떤 것들을 광고하는지, 남들이 어떻게 광고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거기서 다시 알아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가 무슨 광고고, 어떤 동영상이 있는지,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돈은 얼만큼 썼는지, 몇 명까지 도달했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그러니까 페이스북 신발을 팔았다라고 하면 이 광고에 페이스북에서 나이키 신발 팔았다라고 하면 그 광고에 돈을 얼마 썼고 노출이 몇 회 되었고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광고를 봤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페이스북 광고가 이제 보통 다이나믹 광고라 해가지고 그 광고가 계속 변경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광고들로 했는지도 다 보여줘요. 페이스북에서 나이키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운영하는지를 훔쳐본다고 하면 뭐하지만 훔쳐볼 수 있는 사이트가 이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광고는 현재로서는 가장 광고 플랫폼 중에서는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페이스북에서 나의 경쟁 상대 누군가가 어떻게 광고하는지를 다 볼 수 있는 좋은 웹사이트라는 거죠. 가서 이거는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내 경쟁 상대들은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나, 무슨 이미지를 써서, 어떤 광고 문구를 써서, 어떤 광고 동영상을 써서 광고하고 있나, 그것들을 한 번에 키워드나 광고주로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이 페이스북 애드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에는 뭐 많이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긱뉴스를 하면서도 우리나라 많은 서비스들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길 원하니까 해외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전 주로 관심 있게 많이 보는데요. 그 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린 커뮤니티가 레딧이에요. REDDIT, 레딧. 초대 규모의 웹사이트죠. 이름 자체는 그냥 뭐 하나의 게시판인 것 같지만 레딧 밑에 서브레딧이라고 하는 다양한 주제별로 게시판이 만들어지고 그 서브레딧 자체가 100만 개가 넘어가는 DC 인사이드의 훨씬 큰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레딧에서 사람들이 뭘 검색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레딧 키워드 리서치 툴이라는 게 있는데 뭐 하냐면 들어가서 서브레딧을 검색할 수 있게 해줘요. 이커머스 서브레딧을 검색하면 이커머스 서브레딧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사람들이 검색하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이커머스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엑설런트 커스터머 서비스래요. 아니면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검색한다고 얘기하고요. 이 컨텍스트를 눌러보면 다시 구글에서 레딧의 이커머스 서브레딧에서 엑설런트 커스터머 서비스가 뭐 하는지를 검색하는 기능이 다예요. 어떤 걸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영어권 사람들이 특정 단어,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뭘 검색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요 레딧 키워드 리서치 툴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중요한가를 보시면 되겠죠. 국내에서 사실 광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다들 구글 키워드나 검색 키워드 그리고 네이버의 검색 키워드 같은 거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많이 확장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컨텐츠 아이디어들,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어떤 광고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소개한 글이 이 백링코에 올라온 17가지 컨텐츠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이라는 글이 되겠고요. 요거는 컨텐츠를 작성해야 되는 분들은 꼭 한번 가셔서 전체 그 17가지를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컨텐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법 뉴스에서 하나는 광고 아이디어 생성 도구라고 제가 올려놨는데 그 사이트 제목이 덱 오브 브릴리언스예요. 우리가 광고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어떤 상황, 광고라는 게 어떤 걸 전달하거나, 뭐 설명하거나, 뭐 이해시키거나, 뭐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광고잖아요. 광고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쭉 52가지로 상황을 쭉 정리해놨어요. 이 사이트에 가보면, 누구를 축하하고자 할 때, 아니면 누구한테 공감받고자 할 때, 우리 제품은 정말 귀중한 거야. 당신이 이 귀중한 제품을 가지게 되면 뭐가 좋아? 라는 걸 설명한다거나, 광고 아이디어, 내가 이 광고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게 같다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52가지로 쭉 분리해 놓고요. 그 항목들마다 설명을 쭉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경쟁 제품과 비교하는 건 뭔가 너무 직접적이고 보기 싫잖아요. 비교와 대조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장소나 상황이나 아이디어와 비교하고 아니면 태도나
감정이나 비교하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고, 아니면 yes 했을 때나 no 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광고들만 쭉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비교 광고는 뭐가 지금까지 잘 나왔었나 라는 것들을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지금까지 잘 만들어진 광고를 볼 수 있게 만든 웹사이트가 이 덱 오브 브릴리언스예요. 지금까지 훌륭했던 광고들 아니면 그 컨셉을 잘 나타냈던 광고들만 쭉 모아놔서요. 이거는 혹시나 광고를 만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컨텐츠를 작성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 개발자라고 해도 내 웹사이트에서 어떤 걸 전달한다고 할 때, 제품을 설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할 때 여기 그 카테고리를 쭉 한번 보시고 아 그래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면 그때 요 덱 오브 브릴리언스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아이디어나 이런 콘텐츠 아이디어가 콘텐츠 작성하는 사람들한테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비즈니스를 만드는 뭐 스타트업 멤버라고 하면 쓸 때가 많거든요. 요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 써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지금까지 본 배드 코드 중 가장 큰 게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해커뉴스를 뭐 아시겠지만 긱뉴스는 해커뉴스가 모태고 해커뉴스를 많은 부분 가져왔어요. 해커뉴스를 저도 종종 가서 보는데 해커뉴스에 보면 그 에스크란 란이 있습니다. 해커뉴스의 에스크란은 다양한 질문이 올라오는 웹사이트예요.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그 질문에 답변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몇백 개씩 달립니다. 질문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지식인보다 좀 더 테크 오리엔티드 돼 있고 테크나 아니면 좀 더 지적 수준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여기에 올라온 거예요. 이 질문은 자 지금까지 본 가장 나쁜 코드 중에 기억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예전 오라클 재직자가 틱 나와가지고 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2 버전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나빴다고 하면서 그 코드가 2,500만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오라클에 다니면서 있었던 하루 일과를 쭉 정리해 놓은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떤 버그를 수정한다고 하면 수백만 개의 테스트가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작성한 버그 수정 부분이 몇십 개의 테스트와 플래그를 넘어가지고 그걸 통과해야지 요 코드 변경한 거를 테스트 팜에다가 던지면 테스트 팜이 한 100대에서 200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걔가 오라클 DB 버전을 빌드하고 수백만 개의 테스트를 다 실행해 본다고 합니다. 근데 요 테스트가 실행 시간이 한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번 수정하고 테스트 팜에 던지면 30시간 동안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럼 또 딴 거 해야죠. 딴 거 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하루는 안 되겠다. 30시간이면. 이틀 정도 후에 가보면 결과가 나오는 거야. 네가 작성한 코드가 실패한 테스트가 한 100개쯤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좋은 날엔 100개쯤 나오고 나쁜 날엔 한 1000개쯤 실패한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틀린 테스트들 또 수정하고 해가지고 반복하는 거죠. 이걸 반복하는 게 한 2주 한다 보니까 기능 하나 개발하는데 6개월에서 1년 때로는 2년까지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자가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이 제품이 작동하는 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는 오라클에서 일 안 한다고 글을 썼는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와 테스트가 저렇게 많으니까 그나마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긱뉴스에다 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어찌 보면 아 오라클이 그래서 문제없이 돌아가는구나 라는 신뢰가 간다는 얘기도 하셨고 아니면 테스트 중심의 개발 문화 때문에 약간 개발 프로세스가 망가진 건 아닌가 라고 댓글 주신 분도 있어요. 이 상황은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테스트가 많으면 좀 더 신뢰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이 되지만 이제 이것처럼 오라클이라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되어 온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레거시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테스트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 신뢰감 있게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아까 플래그나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플래그가 너무 많아서 그 개발이 늦춰지는 것들을 막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글이었어요. 글 자체가 재밌고 긱뉴스에 그 댓글 달아주신 것들도 재밌어서 요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뉴스는
댓글은 가고 웹멘션스가 온다라는 건데요. 우리 요즘 사실은 블로그가 죽었다 자꾸 얘기를 하지만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블로그 예전 한참 핫했던 2010년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SNS라는 게 막 활발해지기 전에는 블로그가 더 활발했던 것 같은데, 그때 많이 썼던 것 중에 핑백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블로그에 작성한 거에 대해서 내 의견은 이런 건데 그 의견을 댓글로 남기는 게 아니고 내 블로그에다가 글을 남기고 내가 당신의 블로그 글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남겼어요 라고 해서 그 의견을 핑 날려주는 거죠. 당신의 의견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게 약간 스팸화 되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핑백으로 자기 글을 링크하는 용도로 막 던지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W3C의 권고안으로 웹멘션스라는 표준이 있더라고요. 이미 권고안 단계면 뭐 거의 많이 올라와서 블로그의 핑백처럼 블로그의 한 글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링크를 올리거나 언급했음을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예전 핑백하고 약간 달라서 데이터를 포함해서 노티가 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글을 올렸을 때 내 글에 대해서 누가 외부에서 라이크를 했다거나 리트윗 했다거나 그거에 답변을 달았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뭐 반박글을 적거나 글을 블로그에 적었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나의 정보 구조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표준입니다. 웹멘션 엔드포인트를 그 블로그의 헤더에다가 추가하면 블로그 시스템이나 그 웹멘션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뭔가를 적고 나서 그 엔드포인트에다가 노티를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글을 라이크했어요. 리트윗했어요. 아니 뭐 리플라이 했어요. 그런 걸 받으면 다시 내 서비스에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페이지에다 보여주면 그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 라이크, 리트윗, 리플라이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보여주는 기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기능을 소개한 게 웹멘션.io 하고 브릿지라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조금 편하게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웹멘션스를 수집하는 기능을 만들려고 하면 또 귀찮은데 그거를 수집해주는 사스 서비스가 웹멘션.io예요. 저는 링크만 추가하면 웹멘션을 얘가 알아서 수집해주는 게 하나 있고요. 브릿지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플리커를 검색해가지고 내 블로그 글이 거기서 라이크나 리트윗 되거나 그거를 누군가 멘션했을 때 그거를 내 웹멘션으로 쏴주는 자동으로 웹멘션을 수집해주는 기능입니다. 웹멘션.io하고 브릿지 서비스를 엮으면 제가 제 블로그에나 제 서비스에다가 별도로 기능을 추가하지 않고도 단지 헤더에다가 웹멘션.io의 그 웹멘션 엔드포인트만 추가하는 것만으로 가능해져요. 그래서 저도 긱뉴스에다 일단 추가는 해놨거든요. 긱뉴스에다가 웹멘션.io 엔드포인트를 추가하고 브릿지를 통해서 트위터에서 많은 분들이 그 긱뉴스, news.hada.io 링크를 연결해 주시면 그게 리턴이 오게 해놨습니다. 스팸에 대한 처리가 좀 관건이길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보시고 웹사이트 운영하시는 분들은 웹멘션은 한번 반영해 보시면 재미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대마 농가를 위한 자원관리회사 카닉스라는 회사인데요.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데모데이죠. 데모데이에서 요번에 우승자가 이 카닉스인데 저는 처음에 이게 영어로 카나비스, 우리는 대마초라고 대마초는 이제 대마를 가지고 만든 환각제를 이제 대마초라고 하니까 대마 자체를 재배하는 거를 이제 혁신한 비즈니스라고 해서 나왔길래 궁금하더라고요. 호기심이 가서 봤는데요. 발표 자료가 재밌었어요. 요 웹사이트에 가보면 카닉스 발표한 동영상이 한 6분 정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발표 잘 하시더라고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대마 재배 자체는 합법인데 여기도 굉장히 심해서 규제가 굉장히 심해서 그 대마를 키우는 화분 하나하나마다 바코드를 다 붙이고요. 얘를 이동할 때마다 정부에 보고해야 된답니다. 미국도. 근데 이 규제 때문에 농가에서 할 게 너무 많다고 바코드 찍고 그거를 리포트하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산업을 망치고 있다고 해서 이 카닉스가 한 일이 뭐냐면 모바일 앱에다가 RFID 리더를 붙여가지고요. 바코드를 찍으면 그걸 입력을 자동화해서 백엔드에서 정보를 관리해주는 그 ERP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농가의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수익을 올려주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발표를 보니까 최종 비전은 시드부터 세일, 그러니까 씨앗을 심고 그거를 키워가지고 수확해서 세일하는, 판매하는 데까지를 전체를 통합하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 친구들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는 한 300명 이상의 고객이 1000개 정도의 농장에 사용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먼슬리 레커링 레비뉴, 월 반복 매출이 10만 불을 넘었다. 그러니까 1억을 넘은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 15%의 고객이 추천으로 기존 농장주들이 이거 써봐. 너무 좋아. 라고 해서 추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목 자체도 되게 신기했고요. 기존의 규제 산업을 이런 식으로 혁신한 사례들이 뭐 미국에서도 한다는 게 신기했고 그러다 대마라는 게 어찌 보면 딱 단어만 들었을 때도 굉장히 불법적인 사업 같이 느껴지는 건데 그거를 대마를 관리하는 회사가 테크크런치 디스럽트에서 우승했다는 사실이 되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한번 요 발표는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 여자 CEO분이신 것 같은데 CEO분이 발표를 하시는데 요 발표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뉴스는 아마존이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루나라는 걸 공개했어요. 최근에 클라우드 게이밍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올해 초에 구글 스타디아가 먼저 나오긴 했는데 그때는 뭐 약간 이슈가 되는 것 같더니 항상 그렇지만 구글 서비스는 초기에만 이슈가 되고요. 어떤 가능하다는 가능성만 보여주고 묻히는 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구글은 너무 빨리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글 스타디아는 묻혔는데 엑스박스가 이번에 새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이제 출시하면서 엑스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 게이밍도 오픈하겠다라고 해서 안드로이드에선 가능한데 지금 iOS에서 안 된다고 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 클라우드 시장에 아마존이 루나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픈했어요. 아마존은 트위치 가지고 계속 게임 시장에 손을 대고 있죠. 게임 라이브러리도 공개하고 있고 게임 시장을 손 대고 있는데 이 루나라는 구독형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루나가 전용 컨트롤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49짜리인데 구글 스타디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클라우드에서 스트리밍하는 게임이 정말 가능하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느려가지고 쓸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구글이 네트워크 개선을 많이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아마존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전용 루나 컨트롤러가 이게 와이파이 기반이에요. 컨트롤러 자체가 직접 서버에 접속하는 겁니다. 와이파이로 컨트롤러가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로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컴퓨터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요. 디바이스를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만 가능하다고 하면 직접 루나 서버에다가 스트리밍한 서버에다가 조정을 보내니까 이 레이턴시 우리가 총 쏘는 게임이거나 격투 게임이거나 하면 이 입력 레이턴시가 정말 중요한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네트워크만 받쳐준다고 하면 요 루나 컨트롤러가 서버에다 직접 보내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약 17에서 30ms 정도까지 낮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지연 시간 최소화가 정말 중요한데 구글은 스타디아가 네트워크 방식을 많이 개선해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존은 아예 장비에다가 컨트롤러에다가 와이파이를 붙이고 컨트롤러가 직접 서버에 보내는 방식으로 개선했구나 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워크라운드처럼 느껴져서 재밌었어요. 이거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엘리트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다 무선 컨트롤러니까 그럼 걔네들도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점차 클라우드 게임이 가능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게 아마존이 기능을 공개했는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에 이득을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발표였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 루나 서비스를 써보진 않을 것 같은데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게 계속 발전되고 있고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얻어낼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번째 뉴스, 개발자를 위한 정보 검색 팁입니다. 요거는 올려주신 분이 제가 올린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올려주셨는데 요즘 노하우보다는 노웨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민을 다 해놨고
그 고민의 해결책들을 어딘가 등록해놨으니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요즘은 뭐 내 창의성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위빙이라고 하죠. 뭔가를 묶는 서비스 메쉬로 묶어가지고 이런 기능과 저런 기능을 묶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많은 일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찾는 스킬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시간에서도 강점이 되고요.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서 검색하면은 더 빨리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 돼서 그게 강점이 되는데요. 개발자분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검색 속도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검색을 하는 법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구글 검색을 쓰라는 게 첫 번째고요. 개발하시는 분들이 네이버 검색하는 건 절대 아닌데 주위에서 뭐 인터뷰나 신입 개발이나 대학생들 개발자들한테 물어보면 한번 이게 뒤에서 이제 보고 있으면 다 네이버 가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글에서도 얘기하세요. 맛집이다 영화 정보 찾던 검색 엔진으로 프로그래밍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안 나온다는 거죠. 구글 검색을 써야 되고 구글 검색을 잘 쓰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한 글이 요 글이 되겠어요. 가능하면 영문으로 검색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걸 정말 동의합니다. 영문으로 한글로 검색하면 나오기도 하는데 개발 검색은 대부분 영문으로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 정보가 한국 분들이 이거를 해결했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블로그에 적고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가능하면 영어로 검색을 하고 이 설명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는 검색할 때 옵션에 검색 설정에 그 기간 설정이 있는데요. 기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정말 중요해서 구글 검색할 때 검색 결과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검색 도구에 보면 기간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간 설정에서 최근 한 달, 최근 1년의 검색 결과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검색했을 때 예전 자료가 아닌 최신 자료가 나오게 돼요. 검색 도구를 클릭하시면 파이썬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검색 도구를 클릭하시면 지난 1년간의 것만 보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는 최근 1년 동안의 글만 뭐 블로그나 그런 거에서 아니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 중에서 최근 1년 것만 검색을 해주니까 좀 더 최신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검색 스킬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검색 키워드를 어떻게 하면 잘 넣을까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계셔서 저는 이런 걸 한번 적어봐야겠다 싶었는데 너무 잘 적어주셔서 이거를 누군가 개발자들은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이 링크를 던져주고 싶을 정도로 잘 정리해 주셨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검색하는 스킬을 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요즘 개발 검색을 해보면 한국어 구글의 검색 엔진에서 스택 오버플로우를 번역기로 돌린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기 굉장히 싫은데 기뉴스에서 그 올리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검색해보시면 스택 오버플로우의 질문과 답변을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한글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만 제외해주는 스크립트를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요거 가지고 애드블럭 하는 플러그인에다가 넣으시면 사실은 스팸이거든요. 스택 오버플로우 스팸이에요. 스택 오버플로우의 개발자들이 검색한 결과가 너무 많으니까 그 검색 결과를 스크랩에다가 번역기를 다 돌려가지고 각 언어 버전으로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올린 사이트들인데 근데 어디다 올리냐면 티스토리에다 올려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개발자분들이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자꾸 티스토리에 있는 스팸성, 실제로는 스택 오버플로우에 영어로 다 있는 건데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 돌려가지고 더 이해하기 힘든 결과물들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숨기는 스크립트를 올려주신 게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셔서 꼭 이 올리 스택 오버플로우 스크립트를 설치하셔서요. 검색하실 때, 개발자분들이 검색하실 때 필요 없는 사이트는 보지 않도록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뉴스는 사스 웹페이지에 꼭 넣어야 될 정보들이라는 글인데요. 내가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판다라고 하면은 우리 서비스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가격은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사스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해외는 뭐 워낙 많고요. 그러니까 B2B 솔루션들을 워낙 많이 팔기도 하고 B2C 사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팟캐스트 관련 솔루션이나 유튜브 하는데 돈을 내고 쓰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들어가면 사스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꼭 빠지지 않고 작성해야 되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쭉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이제 그런 거죠. 제가 뭐 그룹웨어를 만든다고 치면 아니면 뭐 이슈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할까요? 사람들이 지라를 많이 쓰는데 지라가 너무 비싸니까 지라 얼터네이티브라고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라의 경쟁 제품이라고 하면 그러면 지라 얼터너티브스라고 하는 페이지 내가 아니면 vs 버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뭐뭘 비교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스 서비스를 만들든 경쟁 제품은 있게 마련이고 그러면 기존 경쟁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뭐가 나와요 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놔야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익숙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링크를 보면 지라가 다른 사이트들 뭐 트렐로나 아사나나 버그질라, 베이스캠프, 레드마인 이런 거랑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가서 보시면 딱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라가 이 뭐 이슈 관리 도구 중에서는 거의 탑일 텐데 그런데도 기존의 다른 도구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아요라는 것들 페이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꼭 한번 가서 보시고 내 사스 서비스 웹페이지에는 뭐가 빠져 있나, 뭐 고객 성공 사례는 어떻게 넣어야 되고, 아니면 사람들이 이 사스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은 이 사스 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바웃에다가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뭐 어떤 고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 거고 비전과 미션이 어떻고 몇 명의 개발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넣어줘야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페이지여서 사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 가서 보시고 내 페이지에 이런 게 없구나 라는 것 하는 거 파악하셔서 다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뉴스는 제목 자체는 굉장히 클릭하게 만들고 싶은 글이죠. 6일 만에 1억 벌기. 영어로 그 1억 연봉, 억대 연봉 얘기할 때 6피겨라고 하잖아요. 숫자 6개. 그러니까 10만 불 넘어가면 1억이니까. 억대 연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figures in 6days라고 해서 6일 만에 1억 벌기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 글이 뭐냐면 iOS 14 버전부터 홈화면 꾸미기를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젯 기능도 생겼고 시리 쇼컷에 아이콘을 내 마음대로 아이콘을 만들고 그걸 누르면 다른 앱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이 생기면서 내가 페이스북을 실행하는데 페이스북 아이콘을 바꿀 수 없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앱으로 바로 가기를 만들면서 아이콘은 내 마음대로 지정하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됐을 법한 기능인데 이제 아이폰에서도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아이콘 모음을 파는 디자이너예요. 이분이 이 트라프라고 하는 디자이너인데 애플 아이폰 예전 사용을 하시는 분들 뭐 탈옥 지금 뭐 또 탈옥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탈옥하면 그 CDR라는 탈옥한 분들 앱스토어에서 CDR에서 아이콘 모음을 팔던 디자이너인데 이번에 iOS가 14 버전이 나오고 쇼컷을 이용해서 홈화면 꾸미기가 유행하니까 이분이 빨리 모아가지고 그거를 올렸는데 6일 만에 1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과정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재밌었던 거는 이분이 어떻게 그 아이콘을 팔았냐예요. 아이콘은 디지털 패키지잖아요. 압축 파일로 그냥 되어 있는 가격이 $28거든요. 비싸요. 근데 어떻게 팔았냐면 노션,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노션, 그러니까 우리가 에버노트 대용으로 쓰는 이 노트 도구인 노션에다가 페이지를 만들고요. 슈퍼.so라고 하는 슈퍼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뭘 하냐면 노션 페이지를 커스텀 도메인으로 연결해주고 그리고 커스텀 자바스크립트를 노션 페이지에다 로딩해주는 이런 기능을 만든 게 슈퍼라는 서비스인데 슈퍼를 이용해서 판매 스크립트를 올린 거예요. 근데 판매 스크립트는 뭐냐면 검로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긱뉴스 초기부터 계속 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검로드는 인페이지 판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나 내 웹페이지에서 페이지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 같은 걸 판다고 뭐 이북이나 뭐 폰트, 아이콘 이런 것들 판다고 할 때 페이지 내에서 결제 버튼 누르면
안에서 팝업이 살짝 뜨고 거기서 결제하면 판매하는 파일을 던져주거나 하는 요런 기능을 하는 게 검로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션에다가 슈퍼를 이용해서 검로드 결제 도구를 붙인 거예요. 28달러짜리. 그것만으로 1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저는 요 판매 방식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국내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사실은 디지털 콘텐츠 뭐 이미 음악이나 만화나 웹툰이나 이북은 많이 팔고 있잖아요 하는데, 그거 말고요. 내가 아이콘팩을 만들었다, 아니면 배경화면을 만들었다, 뭐 폰트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막 활성화된 게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검로드가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든 붙일 수 있게 해주는데, 검로드를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노션에다가 붙여서 결제를 유도해서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요거는 앞으로는 요런 디지털 컨텐츠 판매가 꼭 블로그나 우리가 내가 컨텐츠 팔자고 뭐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한다거나 애쉬 스토어를 만든 게 아니라 거기는 그냥 피지컬 굿즈를 파는 거니까, 디지털 굿즈를 파는 쇼핑의 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노트 도구랑 검로드를 이용하는 방식들이 앞으로는 또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디지털 콘텐츠 인페이지 결제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도 몇 개, 그러니까 기존 이커머스 솔루션 하는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걸로 생각해요. NHN에서 했던가요? NHN이 만든 그 페이먼트 플랫폼이 요거를 구현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때 한번 제목만 보고 확실하지 않아서.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다른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글을 한번 보시고 이 노션, 검로드, 슈퍼 세 가지는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정책 업데이트 내용인데요. 드디어 왔구나 싶은 발표였어요. 뭐냐면 구글이 사실은 인앱 결제, 안드로이드의 구글 플레이를 인한 인앱 결제가 어찌 보면 약간 느슨했거든요. 게임은 무조건 인앱 결제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게임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약간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인앱 결제 안 쓰고 자체 웹 결제, 수수료가 30%냐 아니면 웹 결제 쓰면 굉장히 수수료가 뭐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뭐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하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막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실제 상품이나 실제 서비스 등 피지컬한 것들을 다 제외하고는 무조건 인앱 결제를 다 써라. 그리고 랜덤 박스 아이템도 확률을 명확히 공개해라. 이 게임에서 하는 공개해라. 그 다음에 외부 결제, 웹 결제나 이런 걸로 사용자 유도하는 프로모션, 웹뷰, 링크, 계정 생성, 그런 거 다 안 된다라고 해서 진짜로 애플 수준으로 막은 거죠. 이거를 다른 대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들은 1년 내로, 그러니까 내년 9월 30일까지 해당 기능을 제거해야 되고, 내년 1월 20일 이후에는 새로 제출되는 모든 앱은 이 정책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앱 결제 아니면 안 된다, 막는 거죠. 이게 국내나 해외에서는 뭐 기존에 있었던 예외 정책이 있었거든요. 앱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위한 결제. 그러니까 뭐 mp3, 이북 이런 것들은 안드로이드 외에 웹사이트나 아니면 아이폰 같은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콘텐츠이니까, 그런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결제를 인정해준다라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이거 하면서 그 조항도 아예 다 사라졌더라고요. 예외 수단이 없어진 거죠. 모든 디지털 콘텐츠는 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애플은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별로 말이 없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말이 없다라기보다는 그거 가지고 에픽처럼 싸우는 게 있었는데, 안드로이드는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아예 구글 플레이에서 이걸 통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구글은 또 사실 할 말이 있는 게, 구글은 다른 앱스토어가 가능하잖아요. 우리 국내 같은 경우 원스토어가 가능하고, 이거 발표 나오자마자 인도는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97%거든요. 아이폰 점유율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도는 뭐라 그랬냐면, 그 탑 IT 업체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안드로이드 스토어 따로 만들 거예요 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스토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독점을 약간 피해가거든요. 애플은 앱스토어가 독점이니까 그걸 못 빠져나가는데, 안드로이드는 이러면서 그러면은 웹을 쓰거나 다른 앱스토어를 설치해서 하세요 라고, 물론 되게 귀찮거든요. 다른 앱스토어 설치하면.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독점법 이슈가 계속 걸리는데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해도 독점법 이슈가 안 걸려요. 다른 앱스토어 자체는 가능은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슈가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앱들이 인앱 결제를 안 쓰고 편법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많은 콘텐츠나 디지털 콘텐츠를 하는 업체들이 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원스토어에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어서요.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요 뉴스들은 빅뉴스 위클리 64호, 65호에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